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도 휴진웅님 석유. 예. 뭔 얘기죠? 안동의 맛집은 안동 찜닭 골목 가서 아니겠죠. 아닙니까? 안동 찜닭 맛집은 신촌이지. 자,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석유 관련 회사들 주가 엄청 오르던데 뭐 다들 아시죠? 그거 그렇죠. 즐기시면 된다고. 네네. 딱 즐길 만큼만. 즐길 만큼만. 예,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자들 이렇게 정색하고 뭐 증권가에서는 그게 아니길 뭐 저기 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참 쓰면서도 뻘쭘할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알고 하는 건데 그냥.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좀 기분 좋게 가볼까요? 예. 사실 이 K라면 열풍이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K라면 열풍 덕분에 수출이 2달 연속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라면 수출 금액이 1억 달러를 2달 연속 돌파하는 참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의 치킨이 미국 방송에 등장을 해서 이제 이게 아시아의 푸드다, 이게 한국의 푸드다라고 소개가 됐다는데, 치킨은 한국 음식입니까? 이게 참 한국이 잘하는 음식이죠. 그렇죠.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 KFC보다 한국게 맛있죠. KFC 그래서 치킨이 어쨌든 한국 음식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자, 어쨌든 한번 라면 수출 금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 지난 5월의 수출액이 1억 7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70억 원. 야. 라면 한 품목이 1,400억, 1,500억 가까이를 판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1억 859만 달러. 그게 이제 작년 4월에는 7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렇게 1억 달러를 넘어선 지 2달 연속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식품 관련 그 품목 가운데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단연 라면이고요. 그리고 이 품목별로 봤을 때 국가를 어디를 많이 팔았냐, 그러니까 국가별 수출 국가를 살펴보면 일단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라면을 가장 많이 판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라면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섰었거든요. 그게 다시 한번 중국이 1위로 올라서게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떤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에 있어서 1, 2등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은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수출액이 확대돼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7% 늘어났고요. 다만 성장률로 따져보자면 원래 한국의 라면을 과거에 미국이 그렇게 많이 먹었던 음식은 아니었다 보니까 성장률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71.4%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자, 라면은 많이 들어봤고 이제 과자도 볼 텐데요. 과자 수출도 올해 누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고 특히 미국에서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어난 2억 6,9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보니까 식물성 음료가 중국에서 잘 팔렸다고 하고, 캄보디아에서 에너지 음료가 잘 팔렸다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어린이 음료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어린이 음료 뭘까요? 또 뽀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의심이 됩니다. 예.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에너지 음료는 아무래도 바카스가 될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이런 우리 얼추 알잖아요. 얼추 글로벌 1위 한국 수출 품목. 음료수에서는 식품 기준으로 꽤 알죠. 우리가. 그렇죠. 자, 지금 시장별로 보면 그래서 미국과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 수출액이 늘었고, 미국과 유럽이 요즘 성장세가 가장 강력한 그 대륙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17.8%, 유럽에서는 32.2%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K푸드 하면은 이게 그냥 국뽕에 사로잡혀 약간의 신호를 보고 뭔가 되게 큰 것이냐 했지만 지금은 수출 실적으로 크게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미국 매체에서 동양 최고의 음식 대표 브랜드로 소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BBQ가 이제 해외에서 미국 뉴욕이라든지 뉴저지, 텍사스 이런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 딴 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문화의 달을 맞아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어떤 음식 먹는지 보자라는 걸 소개하는 뭐 NBC라든지 미국 NBC라든지 CBS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개를 한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제네시스 BBQ가 이제 소개가 된 건데 제품 수출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우리 권 기자님이 그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스시 먹는다고 일본이 돈 버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수출 품목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라면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소스 예, 그렇죠. 예. 소스 같은 거 그리고 치킨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하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 입점해서 거기에서 돈 벌어올 수 있는 외화 벌어올 수 있는 이런 품목들 이런 K푸드들이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태영님이 서울갈비가 팔리면 서울이 돈을 봅니까? 그 북창동 순두부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돈 벌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되게 진짜 특이한 뉴스 봤는데 네. 매운 콜라 매운 콜라 빨리 한번 검색해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코카콜라에서 새로 출시했는데 스파이스드 네. 매운맛 콜라를 출시한 거예요. 오. 그러면 야 매운맛 콜라는 또 뭐야? 뭐가 그게 매웠지? 한국의 맛이 매운맛이에요. 불닭볶음면 이런 게 인기를 끄니까 네. 코카콜라가 미국에서 매운 콜라를 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이거를 먹는 사람들은 뭔가 이 맛을 느끼면서 이거 K푸드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을 누가 봅니까? 한국이. 코카콜라가 벌죠. 그렇지. 아 이거 펩시인 줄 착각했네요. 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CNN 비즈니스에서 그 미국의 매운맛 열풍을 조명하는 기사를 썼는데 매운맛 열풍이라는 것이 바로 한국의 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매운맛이 우리나라 고춧가루 맛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그 비슷한 맛이 나오면은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코카콜라가 돈을 벌면 우리는 버냐? 뭐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뭐 좀 잘 팔릴 수 있는 뭐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고추기름이나 마차 소스가 케찹이나 마요네즈처럼 일반적인 소스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보면은 한국의 일반적인 소스라고요? 매운맛에 이거를 지금 뭐 걔네가 뭐 마라 맛을 좋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니면은 이제 스리라차 소스 같은 베트남 매운맛을 좋아해서 네. 지금 먹는 게 아닌데 사실 고추기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매운맛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맛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운맛의 열풍을 어떤 K푸드나 K컬처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예. 펩시가 만약에 매운맛 낸다. 예.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이제 만약에 잘 팔린다. 그럼 또 이거 우리나라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펩시가 한국 겁니까? 펩시를 만드는 보틀러가 롯데칠성 음료이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펩시코는 한국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 별맛 다 나옵니까 이게 생초콜라. 김치 콜라. 근데 김치 파우더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김치 파우더가 아마존에서 1등 했는데 네. 그럼 김치 파우더를 어디다 먹나 우리는 그거 배추에다가 뿌려가지고 김치 만들어 먹나? 그래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칠리 소스 뿌려 먹듯이 뿌려 먹어요 피자에다가. 우리 그 뭐죠? 피자에 뿌려 먹는 핫소스, 타바스코 소스처럼 이렇게 뿌려서 먹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K컬처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맛을 좀 이렇게 전파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이제 진짜 유튜브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네. 되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100만 조회수만 믿고 투자한 부동산 펀드 사칭 투자 사기 기승 금융감독원에서 그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에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 영상 속 주인공의 일상생활을 닮은 브이로그까지 보고서 여기에 이제 P2P 대출이에요. 네. 부동산 펀드라고 하고 P2P 대출에서 이거 하면은 수익을 많이 주겠습니다. 8시간에 0.5%를 주겠다. 예? 월 57%. 부동산 펀드로는 3개월 36%의 수익을 제공하겠다. 라고 한 것들이 좀 적발이 좀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뉴스를 전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거 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이 그거 사신다고 해서 저희가 뭐 수수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신뢰를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런 미디어들은 그래도 이제 걸러지는 장치들이 있는데 네. 아예 뭐 KBS가 작정하고 사기를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아예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 그래도 미디어를 그러니까 이런 SNS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믿어라 믿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요. 이렇게 막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냐? 그럼 뭘 믿으라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거를 책임지고 하게끔 만들어진 존재. 그게 사실 증권사고 그게 펀드 증권사, 아닙니까? 펀드, 자산운용사 이런 네. 데가 진짜 이제 전문가들이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잘 못하면 시장의 평가를 받아서 퇴출이 되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큰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이름 거론하기도 좀 애매하네. 예를 들어서 네. 미래에셋이다. 네. 거기가 뭐 좀 사기 쳐갖고 튀면은 그 큰 회사가 어떻게 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기관들이나 증권사들이 정말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줬는가? 네. 뭐 예를 들어 리딩방. 음. 리딩방 문제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저께 친절하고 뭔가 좀 내가 뭔가의 정보를 원할 때 그렇게 잘 해줬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증권회사든 뭐 이렇게 정식 허가를 받은데도 못 믿겠고. 네. 근데 정식 허가는 안 받은 거를 똑같이 본다면 얘가 좀 더 이렇게 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은 잘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거냐? 음. 라는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뢰를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권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네. 오히려 그 비제도권에서 좀 사기성이 농후할 가능성이 높은 데들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유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는 당연히 잘못한 거고 네. 그러면 정말 이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기관들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인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월수익 이만큼 주겠다고 있는 부분들이 뭐 조회수를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럼 뭐 어떻게 그럼 우리는 신뢰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제도권에서 그 일을 직접 해야 되는 네. 누군가의 투자를 도와주고 투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네. 그분들은 그게 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사기치는 거에 투자 경보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누구를 믿으려 할까? 막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절대 뭐 공정하고 뭐 객관적이고 완벽한 팩트를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뉴스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기자 취재하다가 내가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고 분명히 확인한 내용을 쓰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 다음 그래서 보도를 하고 그 다음 날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확인된 것만 얘기해라. 그러면 한참 이슈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제 얘기를 믿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 뭐 이 부동산 펀드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이런 데서 정말 남의 자산을 맡아서 이거를 운용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데들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어요. 여기서 뭐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신뢰를 하게 만드는 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 얘기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오늘 또 민원 분쟁 사례 나왔는데 요거는 그 생활의 팁, 어? 생활의 팁. 고속도로에서 네. 가는데 앞에 차가 타이어로 돌을 밟았어. 네. 돌이 튀었어. 내 유리에 박았어. 음. 그러면은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연재해 아닙니까? 와 이게 나는 애매하다.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네. 튀었고 내가 당했는데. 나는 피해자고 쟤는 가해자 같은데 예,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고요? 예, 이게 판결이 있었대요. 아. 일단 앞에 간 차가 네. 돌을 의식하고 밟아가지고 뒤에 차량한테 튀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의도성 고의성이 없다. 예. 그래가지고 선행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상 배무를 받기가 어렵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가서 호텔이랑 그 여행 패키지 다 잡아놨어. 네. 근데
항공이 지연됐어. 네. 그러면은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을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있어야죠. 그대로잖아요. 없답니다. 그래요? 예.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출발지를 그러니까 지연이 돼서 못 갔잖아요. 네. 못 가면 못 가서 발생했던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 한정에서 보상을 한다.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 그러네. 예. 야. 이걸로 그러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런 네. 일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오늘 민원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보험 가입하기 3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확진 진단이 아니라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소견. 확진 진단 아니라. 예, 네. 예. 그거는 아니죠. 확진이 아닌데. 이상 소견 고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쵸. 그래서 이 정도면 확진된 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금감독원에서 그래도 보험사에 알려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네요. 이게 되게 미묘한 것들에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이거 갈등 생기죠. 그쵸. 이런 일에서 앞차 멱살 잡게 됩니다. 근데 앞차를 잡을 수나 있으면 다행이고 앞차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쵸. 이미 떠났는데 뺑소니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근데 어쨌든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삼성전자 퀄 통과됐다라는 루머가 있나 보네요. 저 그래서 그거 젠슨왕 HBM 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직 뉴스가 안 떴거든요. 저는 아직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빨리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뭐 검색은 해봤는데 아직 뭐 딱히 뜨는 뉴스는 없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신세계그룹이 결국 재무적 투자자와 SSG닷컴의 1조 투자금 협상에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이거는 그 사연과 맥락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결론이 난 것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이 어피니티 에코티브와 그리고 BRV 캐피털이 가진 SSG닷컴 보통주의 전체의 30%죠. 전체 30% 부분을 올해 그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신세계그룹하고 재무적 투자자가 합의를 하면서 결국은 가장 큰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 풋옵션 계약 부분이었는데 이 풋옵션 계약의 효력도 소멸했다. 풋옵션의 리스크는 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사연 그 맥락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어피너티랑 BRV 캐피탈은 2018년에 이제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선 2019년 7천억 원, 그다음에 2022년 3천억 원 이렇게 1조 원을 투자해서 SSG닷컴 지분을 각각 15%씩 총 30%의 지분을 사들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조건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니 그러면 너희는 IPO, 그러니까 기업 상장을 해서 우리에게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면 만약에 너희가 2023년까지 총거래액, 그러니까 이 총거래액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SSG닷컴을 통해서 얼만큼의 돈을 썼느냐, 회사의 기업 이윤, 매출 이거 말고 제가 100만 원짜리 하나 사면 그 총거래액은 100만 원을 찍히는 거잖아요. 이 얼마를 썼느냐, 그 총거래액이 5조 1,600억 원을 넘지 못하면 그러면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30%의 주식을 신세계 측이 사가라라는 풋옵션 계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됐었던 게 뭐였었냐면 일단 IPO는 안 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핵심은 총 거래 금액이 5조 1,600억 원을 넘냐 아닌데 SSG닷컴은 거래액을 기록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산 금액은 총 5조 7천억 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은 거기에 상품권 금액 들어가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상품권 구매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만약에 100만 원 상품권을 내가 구매했으면 이 100만 원으로 결국은 SSG닷컴에서 100만 원을 구매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100만 원과 SSG닷컴의 거래액 100만 원을 합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거를 상품권의 100만 원을 빼는 게 맞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논란이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SSG닷컴의 총 거래액이 5조 7천억 원이 안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요구해서
신세계 그룹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그들의 지분을 사와야 되는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은 협상에 타결을 해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원래 투자를 했던 그 투자금 원금 정도인 1조 원 남짓의 매도 금액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닌 게 그러면 그 사실 1조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투자자 찾아와라. 전세 세입자 따로 받아오세요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세입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투자자를 다시 한번 찾아서 1조 원을 내고 그 SSG닷컴 지분 30%를 사갈 만한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그래도 단순하게 풋옵션을 6개월 연장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이게 총거래 금액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 권 팀장님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되게 민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장 풋옵션 행사하게 되면은 그거 살 돈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되게 네네. 힘들었던 건데 어쨌든 풋옵션 계약을 그냥 6개월 연장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6개월 후에 또 봐야 되겠죠. 이게 말씀 중에 좀 찾아보니까 헤럴드 경제 이게 그 뜨긴 뜨네요. 젠슨왕 삼성 HBM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제목만 뜨고 기사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이게 타이베이 현지에 나가 있나 본데 기자가 네. 근데 왜 내용이 없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나와봐야 알겠죠. 지금 어차피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한 게 그 장중이 아니어서 네네. 조금 마음 편한데 저는 솔직히 그냥 될 것이라는 얘기를 약간 기대치 되긴 될 거다 네.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젠슨 황도 됐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되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 정도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저는 있어 보이는데 왜냐면 저도 이게 뭐 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부분들에서 HBM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들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긴 해요. 예. 이게 뭐 진짜 HBM의 조건 중에 뭐 열 전도도가 어떻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맥락에서 젠슨왕이 얘기했는지는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장중에 떴으면 그쵸. 장중에 떴으면 난리 났겠죠. 변동성 엄청 심했을 겁니다. 네. 이거 진짜 이 기자도 참 용감하네요. 그러니까요. 제목으로 그냥 팍 IMVT VNC님 HBM4가 탑재될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않냐. 그쵸.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래도 안 그래도 HBM 얘기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예. 유병훈 SK 하이닉스 미래전략 담당 부사장이 하이닉스 뉴스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HBM 수요가 증가할 건데 AI 데이터 센터 구축 속도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HBM이 부족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엄청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 부사장은 단기적으로 성장이 확실하지만 전방 산업이 탄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AI 반도체 쪽 하시는 취재원들하고 좀 취재를 좀 해보면은 다 하는 얘기가 다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은 맞는데 네.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뭔가 조금 이제 찜찜한 구석 중에 하나가 그 AI의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 모델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소비가 일어나면서 이게 현금이 쫙 돌아야 되는데 네. 지금 분명히 뭔가 될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싼 엔비디아 GPU에다 그 비싼 HBM 붙여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안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막 전 세계에서 돈을 막 밀어내고 있는데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 쪽으로 돈이 한두 푼 벌려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아유 애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과연 서비스 때까지 가면은 어느 순간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는 까는데 네. 이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굴고 그리고 지금 막 엄청나게 멋있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그 펀딩을 위해서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레모니들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과연 선순환이 될 것인지 어느 순간에 데이터 인프라가 최소한으로 갖춰진 다음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 GPU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모델까지 보더라도 진짜 고성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성능의 정도가 거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예전에는 칩 하나로 만들던 거는 칩렛으로 칩 2개 붙여서 만들었거든요. 네. 뭐 비백이나 이런 거. 그러면 2개를 붙였다라는 건 하나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레벨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2개를 붙이면은 그러면 이제 곱하기 2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그 AI를 할 때 진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HBM을 쓰더라도 네. 조금 이게 예를 들면은 좀 지연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좀 다른 디램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 LPDDR 같은 걸 쓴다거나 그러면은 이 HBM 수요 지금은 HBM밖에 없지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얘기도 어제 설명을 좀 듣는데 내용이 좀 그럴 듯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보면 약간 컨셉은 그럴 듯해요. 근데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 빅테크 입장에서도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뭐 100개의 GPU가 들어간다. 100개를 다 엔비디아 GPU와 HBM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조금 성능은 덜 해도 가성비가 좋은 예. 그걸 쓰고 나머지 90개를 HBM과 GPU를 쓸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되고 있는데 이미 되고 이제 있는데. 적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가 고민이라는 거고 쉽게 설명드리면 저 온디바이스 AI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대충 디바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디바이스에서 처리하고 그 디바이스에는 HBM을 안 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뭐 HBM이 할 거, D램이 할 거 많이 늘려도 된다 그러면 SSD에서 할 거 뭐 이런 것들이 네. 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가 업턴이라 돈을 벌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네. 기쁜 일인데 현재 그 설비 중에 3세대 이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다시 져야 되는 게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국에도 막대한 투자가 예고가 돼 있어서 이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게 SK 하이닉스의 부사장이 좀 얘기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과 또 이렇게 우리 빨리 안 늘릴 거예요 그러면 공급 가격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죠. 그렇겠네요. 예. 야 부족하대 이러면 야 빨리 사 이렇게 되는 거죠. 후속 기사가 또 나왔나요? 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얘기하고 네,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은 이겁니다. 와 우리가 그 올 초에 그렇게 뜨거웠었던 알리테모에 대한 관심이 좀 꺾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비슷한 소식을 권 팀장님도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었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캐즘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알리테모의 한국 이용자 수가 2달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반면에 이제 쿠팡은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사실 그 쿠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은 조심스러운 게 뭐야 쿠팡 뭐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거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걸로 가정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만 사실 우리도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지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를 사용할 때도 그러면 쿠팡을 왜 쓰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뭐 가격이 쌀 때도 있지만 바로 다음날 오기 때문도 있을 거고 쿠팡 플레이 때문도 있을 거고 쿠팡 이츠 때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 다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거의 월 8,000원, 월 거의 8,000원 되니까 월 8,000원의 구독료로 뭐 좀 종합적인 만족감을 느껴줄 수 있는 쿠팡과 그리고 C커머스의 경우에는 진짜 싸긴 싼데 나머지 불편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오는 것도 좀 늦게 오고 왔을 때 이게 발암물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가품도 많고 불량품도 많고 환불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종합적인 소비자 경험 측면상 이 쿠팡을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기기는 참 쉽지 않았던 구조였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감소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면
쿠팡의 경우에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서 월간 종합 활성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보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 명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880만 명에서 지금 83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테무는 829만 명에서 790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집계하는 곳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한번 보여드리면, 다른 곳에서 집계한 것도 쿠팡은 3천만 명에서 뭐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약간 늘었죠. 3,30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11번가는 7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늘었고, 다만 테무가 600만 명에서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3위 알리익스프레스도 좀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리와 테무가 좀 경쟁력을 갖춰줘야 우리나라 이커머스와 경쟁을 해서 또 소비자 편익은 소비자 효용은 또 높아지는 거니까 이들이 힘을 내서 또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죠. 뭐 다음 뉴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HBM이 중요하죠. 나오고 있습니까, 진짜? 예, 근데? 뉴스 나왔는데, 네. 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의견 한번 줘보시죠. 요 뉴스를 보고 산다 안 산다. 시간에도 자, 은근히 그러면- 거래를 하시나 봐요.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산다 1번 표시해 주시죠. 산다 1번, 네. 아니다 2번. 아니다 2번, 안 산다 2번.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1번이죠. 네. 황 CEO는 삼성전자의 HBM의 탑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 3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세 곳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며 엔비디아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1.5번. 그러니까 잠깐만. 요 상황에서 저는 2번인데 네. 이게 좀 데이트레이딩 정말 세게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진짜 프로급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관계자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다. 이거 나오자마자 살고 얼른 팔면 된다.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1번 엄청 많아요. 산다. 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제조 시스템에서 최대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게 그냥 HBM 얘기 좀 더 할까요? 네네. 그 HBM을 만들게 되면은 제덱이라는 그 반도체 기준이 있어요. 네. 근데 반도체 기준에서 HBM의 표준 기술이 되는 3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3가지 기술이 뭔지는 뭐 굳이 다 설명 안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열 전도 뭐 이런 거예요. 네네. 그거를 갖추면 HBM은 양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 GPU에다 딱 붙이잖아요. 그럼 달라요, 얘기가. 여기서 표준화된 그 부분들을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GPU에서 그 정도 성과가 나느냐, 성능이 나느냐, 그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일단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덱 기준도 통과하지 않은 HBM을 들고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통과했을 것 이걸 같겠죠. 해서 들고 네. 갔는데 막상 돌려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무시무시한 속도와 붙여보니까 네. 발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발열 문제를 잡는 것이 우리 제조 시스템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머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 같으면 이거에 의미를 안 두겠는데 진짜 주식을 하는 고수들은 네. 그 뉴스는 보면 바로 사고 라고 얘기할 때 사고 라고 얘기할 때 사고 권기자 같은 놈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전에 팔면 된다. 네. 야 이거 진짜 장중에 떴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시간의 거래들도 많이들 하시나 보네요. 근데 시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시간의 거래에서 사고 팔고가 다 됩니까? 그러니까 뭐 띄엄띄엄 되죠. 띄엄띄엄 되죠. 예, 그러니까 예, 뭐라고 하죠? 우리 호가 종합해서 하죠. 묶어서. 참, 내일 아침에 좀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밤 사이에 나오는 뉴스가 소화되고 나선 이제 내일 아침에 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왠지 김 빠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다음 뉴스 뭐죠?
네. 하시죠, 바이오. 바이오 한번 하시죠. 자, 지금 바이오 USA,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오 컨퍼런스 열리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CDMO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바이오에서 CDMO 경쟁이 너무 아주 피 터지게 되는 이유는 그 바이오 생물법. 미국의 바이오 생물법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CDMO를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의 우방 기업들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 그리고 스위스의 론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마케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만 보면은 뭐 스위스 론자가 1위, 뭐 2위와 3위는 미국의 뭐 캐털란트 뭐 이런 기업들을 따지긴 하는데 사실 생산 용량으로 따지면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죠.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도 이제 계속 기존의 실적들을 좀 지켜보다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 가운데 14개 그 빅파마 업체와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빈자리를 우리나라도 뺏기 위해서 이번 바이오 US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뉴스 하려고 그랬던 게 저기였었군요. 뭐요? 암. 네. 암이 윈도우 PC 시장의 50% 이상 점유율을 제시했다. 이게 사실 암은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체여가지고 이게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 네. 이게 윈도우 PC 시장은 인텔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인텔의 영역을 50% 이상 먹겠다. 그 말입니까? PC 시장의 50%가 아니라 윈도우 PC 시장의 5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은 원래 스마트폰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PC 시장의 저 50%를 먹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이 PC를 누가 만드냐? 그 인텔의 최고의 파트너. 인텔의 최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PC를 만들고 암 그렇죠. 설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퀄컴이 또 노트북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서 너 연결하려고 그랬던 거는 패케싱어 CEO가 자기네 반도체 CPU TSMC에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루나레이크를 발표를 대만에서 했어요. 네. 패케싱어가 대만에서 발표하면서 그 인텔은 원래 자기 반도체 자기가 만드는 회사거든요. 파운드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TSMC에 맡기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대만에서 진짜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좀 한다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얘기가 별로 안 나왔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으면은 그 HBM 같은 기사 그렇게 좀 못 쓸 것 같아요. 네. 무서워서. 아니. 그러니까 저런 기사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저는 장중이라면 그런 기사 무서워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너무 크게 줄 이슈기 때문에 네. 이게 원론적인 얘기에서 이게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라서 그쵸. 쓸 수는 네. 있는데 네. 저는 무서워서 못 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사 모두의 뭐 협력 관계 공고 뭐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네네. 삼성전자 HBM 쓰겠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3프로 뉴스룸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